내가 죽고 3년 뒤에 내 관을 열어라. 남편은 데려오지 말고 너랑 손주만 가서 열어. 시어머니의 유언을 듣고 정확히 3년 뒤 이혼하고 시장마저 재개발로 쫓겨나게 된 그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관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게 관에 들어있는지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3년을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사연 모음 라디오 DJ는 곧 속초에 놀러 갑니다. 혹시 속초에 맛집 아시는 분은 댓글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항상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건 10년 전 제가 이 집에 시집 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순 여사, 동문시장에서 40년 넘게 생선 장사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도 시집 온 다음 날부터 그 새벽에 함께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비린내가 너무 심해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손은 겨울마다 갈라지고 터졌습니다. 고무 장갑을 껴도 소용없었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새벽 얼음물에 생선을 씻다 보면 손끝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표정도 늘 굳어 있었습니다. 잘했다는 말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갈치 손질 그렇게 하면 누가 사? 다시 해. 조기 대가리 방향이 왜 이래? 정신 어디다 팔고 다녀? 처음엔 서러웠습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졌습니다. 이게 제 삶이구나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남편 박정수는 시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장사 체질이 아니야. 비린내 맡으면 머리가 아파. 그게 남편의 말버릇이었습니다. 대신 남편은 매일 아침 늦게까지 자다가 점심쯤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큰 돈을 벌 기회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진짜야. 선배가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갖고 왔어. 초기 자본만 좀 있으면 대박 날 수 있어.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박은 한 번도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손댄 사업은 번번이 망했습니다. 남는 건 빚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얘기만 나오면 입을 다무셨습니다. 한숨만 깊게 쉬셨습니다. 그 한숨 속에 무슨 마음이 담겨 있는지 저는 차마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고마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시장 가기 전 따뜻한 누룽지를 한 그릇 끓여주셨습니다. 이거 먹고 가. 속 비면 힘 못 써.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누룽지는 늘 따뜻했습니다. 손이 너무 트면 말없이 오이를 건네셨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으면 생강차를 끓여 놓으셨습니다. 말로는 절대 표현 안 하셨지만 행동으로는 챙겨주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분도 평생 힘들게 사셨구나. 표현을 못 하시는 거구나. 단골 손님들은 시어머니를 좋아했습니다. 말순이 아주머니, 오늘 고등어 좋아? 그럼. 내가 언제 안 좋은 거 팔았어. 눈 감고 골라도 다 싱싱해. 무뚝뚝하지만 정직하다는 걸 다들 알았습니다. 손질도 깔끔하고 절대 바가지를 씌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조금씩 장사를 배웠습니다. 생선 눈이 맑아야 싱싱한 거라는 것. 아가미가 선홍색이어야 좋은 거라는 것. 칼을 잡는 각도, 손질 순서, 손님 응대까지 시어머니 옆에서 하나하나 익혀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뭔가를 꺼내보고 계셨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보였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상자 안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가만히 계셨습니다. 표정이 묘했습니다. 슬픈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결심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제가 부르자 시어머니는 화들짝 상자를 닫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너 들어가서 자. 그 상자가 뭔지 묻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단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나무 상자 안에 저와 아들의 운명을 바꿀 것이 들어 있었다는 걸. 그 일은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가려고 현관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비틀거리셨습니다. 저는 뒤돌아보다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벽을 짚으며 천천히 주저앉으셨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괜찮아. 좀 어지러워서 그래. 괜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저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저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복도로 불러내셨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어머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간에 문제가 있어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하는데 상당히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더 나빴습니다. 간암 3기. 이미 다른 곳으로 전이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수술은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볼 수는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을 버는 정도입니다.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각오.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5번 울린 뒤에야 받았습니다. 왜?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병원이야. 빨리 와. 지금 나 중요한 미팅 있어. 저녁에 갈게. 저녁이 아니라 지금 와야 해. 상태가 안 좋아. 그래도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나서야 병원에 얼굴을 비쳤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됐어? 남편은 병실 문 앞에 서서 그 말만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5분도 안 돼서 나가버렸습니다. 나 병원 특유의 냄새 맡으면 머리 아파. 당신이 잘 좀 해. 그게 남편이 한 전부였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하루는 지옥이 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시어머니 없이 혼자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생선 떼를 받고 손질하고 팔고 정리하고 점심때쯤 장사를 마치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약을 드리고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보호자분, 좀 쉬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 말고 누가 하겠습니까?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10살짜리가 혼자서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정말 잘했네, 민준아. 칭찬해주고 싶었지만 눈이 저절로 감겼습니다. 소파에 앉았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몸무게가 7kg이나 빠졌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눈 밑에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은 해골 같은 얼굴.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야위어 가셨습니다.
한때 우렁찬 목소리로 시장을 누비시던 분이 이제는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며느라.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했지. 맨날 구박만 하고.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 벌써 죽었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에 병문안을 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눈이 이상하게 반짝거렸습니다. 무언가를 노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잠깐 나와봐. 남편이 저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이 드신 상태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통장 있잖아. 거기 얼마나 있어? 갑자기 왜? 남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번에 진짜 대박 기회가 왔어. 선배가 확실한 사업 아이템을 갖고 왔는데 초기 투자금만 있으면 돼. 3천만 원이면 되거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천만 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돈은 어머니 치료비야. 치료비는 나중에 또 벌면 되잖아.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안 돼. 절대 안 돼. 왜 맨날 안 된다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뭘 못하는 거 알아? 맨날 발목만 잡고 그렇게 살고 싶어? 나 지금 매일 시장 나가서 장사하고 병원에서 밤새고 집에 가서 애 챙기고 그러는 동안 당신은 뭐 했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쌓였던 것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한 게 뭐야? 병문안 한 번 안 오고 밥 한 끼 안 차리고 애 숙제 한 번 안 봐주고 그러면서 돈만 달라고?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줄 몰랐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퍽! 남편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저는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입 조심해. 여자가 남편한테 대들어 남편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휙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뺨을 감싸 쥐고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학원 끝나고 혼자 병원에 온 것이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괜찮아? 아빠가 왜 그래?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좀 화가 나서 그래. 금방 풀려. 하지만 민준이는 그 자리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무서웠지?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그날 밤 민준이는 잠들 때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병실 안에서 시어머니가 모든 걸 들으셨다는 것을. 주무신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복도에서 벌어진 일을 다 들으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며느라, 가까이 와봐. 시어머니의 눈이 전과 달랐습니다. 흐릿했던 눈동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 다 들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꼴을 보였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네가 미안할 거 없어. 내 아들이 못난 거지.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앙상한 손이었지만
힘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결심한 게 있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그놈한테는 절대. 네. 시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무언가 무겁게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할 일이 있어. 근데 지금은 말 못해. 때가 되면 말해줄게.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고맙다, 며느라. 니밖에 없어. 겨울이 왔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복도에서 들은 말은 차갑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시어머니 앞에서는 절대 울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눈이 내리는 걸 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눈 온다, 며느라. 네, 어머니. 첫눈이에요. 시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처음 장사 시작했을 때도 눈이 왔었어. 40년도 더 된 얘기네. 저는 시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평소에 말이 없던 분이 마치 할 말을 다 쏟아내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참 못되게 굴었지.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나도 알아.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처음에 네가 시집 왔을 때 나는 네가 미웠어. 내 아들을 뺏어간 것 같아서. 바보 같지? 그래서 더 구박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알겠더라. 내 아들이 못난 거지. 네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 오히려 네가 없었으면 그놈 벌써 길바닥에 나앉았을 거야.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 며느라. 내가 진작 네 편을 들어줬어야 하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귀에 대고 속삭이셨습니다. 며느라, 내 말 잘 들어.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진지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3년 뒤에 내 관을 열어라. 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관을 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 3년이야. 3년 뒤에. 그 전에 열면 안 돼. 꼭 3년을 기다려. 왜요? 왜 3년이에요? 관 안에 뭐가 있는데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때 가면 알아. 지금은 묻지 마. 하지만 어머니.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더 꽉 쥐셨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관 열 때 그놈은 절대 데려오지 마. 내 아들이지만 그놈한테는 아무것도 주기 싫어. 니랑 민준이만 가서 열어.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런 유언을 남기시는지. 어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왜? 시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3년 뒤면 네가 왜인지 알게 될 거야. 그때쯤 되면 다 정리가 돼. 그놈 본색도 드러나고 네 인생도 바닥을 칠 거야.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때 관을 열어.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해, 며느라. 꼭 3년을 기다려. 그리고 그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고맙다, 며느라. 네 만나서 다행이었어.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은 채 잠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시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차가워진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관 안에 뭐가 있을까? 왜 3년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킬 생각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시장 단골 손님 몇 분, 오래된 이웃 몇 분. 남편은 장례식장 구석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굳은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강인했습니다. 어머니, 약속 지킬게요.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3년을 기다리겠다고. 장례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돌아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 계신 시장은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새벽에 혼자 좌판을 펴는 게 이렇게 무거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달도 안 돼서 남편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통장 어디 있어? 왜? 장례 비용이랑 정리할 게 있잖아. 내가 할게.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거의 없다고, 병원비로 다 썼다고. 남편은 믿지 않았습니다. 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이란 서랍은 다 열어젖혔습니다. 시어머니의 유품까지 함부로 뒤졌습니다. 진짜 없는 거 맞아? 없다니까. 남편이 혀를 찼습니다. 쓸모없는 노인네. 평생 장사만 하고 뭘 모아놓은 게 있어야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남긴 작은 보험금마저 가져갔습니다. 사업 자금에 보태겠다며. 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 돈도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반년 만에 남편은 또 빚을 지고 돌아왔습니다.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민준이가 무서워서 방에 숨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당신이 맨날 돈 없다고 해서 작게 시작했잖아. 제대로 투자했으면 성공했어.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또 손을 들었습니다. 퍽! 저는 부엌 싱크대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뛰어나왔습니다. 12살이 된 아이가 아버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빠, 그만해. 엄마 때리지 마.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민준이를 밀쳐냈습니다. 꺼져.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민준이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다음 날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내가 나 없이 어떻게 살겠냐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6개월을 싸웠습니다. 결국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집도 재산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홀가분했습니다. 민준이와 단둘이 작은 반지하 방을 얻었습니다. 다시 새벽 시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시던 대로 생선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는 해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동문시장 재개발 확정, 상인 전원 퇴거. 저는 그 공고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장마저 사라지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날 밤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시어머니 기일이 다음 주였습니다. 정확히 3년. 저는 그제야 시어머니의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3년 뒤에 내 관을 열어라. 이제 그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기일 아침, 저는 민준이를 깨웠습니다. 엄마, 오늘 할머니 산소 가는 날이지? 응. 준비해. 민준이는 15살이 됐습니다. 어느새 저보다 키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어렸을 때 그대로였습니다. 착하고 맑은 눈.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산에 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도시 외곽의 작은 공원묘지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묘비를 닦았습니다. 민준이가 가져온 꽃을 묘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민준이가 묘비에 인사했습니다. 저도 2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약속대로 왔습니다. 3년 기다렸어요. 저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할 일이 있어.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 묻지 말고 도와줄 수 있겠니?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뭔데?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관을 열어야 해.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관을? 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어. 3년 뒤에 관을 열라고. 오늘이 그 3년째 되는 날이야. 민준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도와줄게. 저희는 준비해온 삽으로 땅을 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관 뚜껑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엽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관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끽.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관 안에는 시어머니의 유골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보자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건 뭐지?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거의 놓칠 뻔했습니다.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반짝, 눈이 멀 것 같은 빛이었습니다. 보자기 안에 반지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금반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어머니가 평생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신 분이 어떻게 이런 걸... 반지 아래에 접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며느라, 이건 내가 평생 숨겨온 거야. 그놈한테 뺏길까봐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 이제 너한테 줄게. 내 삶을 위해 써라. 민준이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글씨가 흐려져서 읽기 어려웠습니다. 제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울어?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반지를 꽉 쥐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가슴 깊은 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아셨던 것입니다. 3년이 지나면 제가 바닥을 칠 거라는 걸, 그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걸 남겨두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준이가 옆에서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내는 바람 같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저는 반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느껴지는 차갑고 단단한 감촉. 이게 진짜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다이아몬드야?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감정을 받아봐야지. 다음 날 저는 보석 감정소를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감정사가 루페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거예요. 감정사가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거 2캐럿짜리 천연 다이아몬드예요. 상태도 아주 좋고요. 금반지도 순금이에요. 둘 다 합치면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마나요? 감정사가 말한 금액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어머니가 평생 이걸 숨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들에게 뺏길까봐, 오직 저를 위해 저는 반지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재개발로 문 닫는 시장 대신 주택가 골목에 있는 허름한 점포였습니다. 생선구이집을 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생선 고르는 법, 손질하는 법, 굽는 법. 40년 내공이 제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말순이네 생선구이로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손님이 3명 왔습니다. 둘째 날은 5명, 셋째 날은 8명. 저는 시어머니가 하시던 대로 했습니다. 정직하게, 바가지 없이, 생선은 무조건 싱싱한 것만. 고등어 정말 맛있네요.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손질을 제대로 하면 비린내가 안 나요. 어머니분 대단하시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손님이 늘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줄을 서야 했습니다. 민준이가 학교 끝나고 가게에 와서 도왔습니다. 서빙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계산도 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이 가게 이어받을게. 민준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뭐? 나도 할머니처럼 장사 잘하고 싶어. 할머니가 엄마한테 가르쳐 준 것처럼 엄마가 나한테 가르쳐 줘.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래. 엄마가 다 가르쳐 줄게. 가게 한쪽 벽에 시어머니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실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굳은 표정이지만 어딘가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 저는 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열심히 할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가게에 불을 끄려는데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해? 저는 아이를 봤습니다. 15살 아들. 시어머니를 닮아 눈매가 강했지만 웃으면 순해지는 얼굴. 응, 행복해. 진짜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잠그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덕분에 다시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 잘 쓰고 있어요. 민준이도 잘 크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 그것은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